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태수입니다. 올해 49, 아니 이제 50살이군요. 20살 때부터 벤처기업 대성산업에서 일했으니까 정확히 30년을 한 회사에서 보낸 셈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하루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태수야, 수고했다며 어깨라도 툭툭 쳐주던 김상무가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박전무는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표정이었죠. 이태수 대리, 아니 과장이었나?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 완전히 망쳤더군. 망쳤다고요. 제가 밤새워 만든 그 완벽한 제안서를 두고 망쳤다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제가 반박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더라고요. 회사에 끼친 손해가 10억 원이 넘는다. 책임져야 한다. 집에 돌아와 아내 미영이에게 말했죠. 여보, 나 오늘 잘렸어.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더니 한참 후에 물었어요. 농담이지? 제가 고개를 저으니까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날 밤 12살 딸 지은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 이사 가야 해. 아이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눈치가 빨라요. 제가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가방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미안해, 태수야. 지은이 교육 때문에라도 친정에 가서 있을게.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보였어요. 그냥 지나가는 차겠거니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누군가 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20년 동안 회계팀장을 했던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원본 보고서와 회사에 제출된 보고서가 달랐어요. 누군가 숫자를 조작했더군요. 베트남 프로젝트 투자금 10억이 엉뚱한 계좌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 KXX들아, 혼자 집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50살 먹고 집에서 혼잣말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이태수, 당신은 누명을 쓴 것이 맞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밤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으로 나와라. 당신을 지켜보는 자.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누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저는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밤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을씨년스러웠어요. 바람이 차가워서 옷깃을 여미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야, 돌아보니 최 부장이었어요. 저랑 같이 입사해서 20년을 함께 일한 최 부장 말이에요. 부장님, 이게 무슨... 미안하다, 태수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최 부장은 담배를 꺼내 물고 말했어요. 김상무와 박전무가 손잡고 벌인 일이야. 베트남 프로젝트 돈을 빼돌린 건 걔들이고 너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최 부장에게 모든 걸 들은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착하고 순둥한 이태수는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냉철하게,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는데 창문으로 사람들 발만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이태수, 너 이제 이런 데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면서도 이상하게 각오가 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인맥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이태수입니다.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20년 전 같이 술 먹던 선배, 군대 동기, 대학교 동창. 하나씩 연락했어요. 김상무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인간이 제일 약했거든요. 도박을 좋아해서 강남 모든 사설 카지노를 섭렵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부인 몰래 바람도 피우고요. 김상무님, 곧 재미있는 일이 생기실 겁니다 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던 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급하게 몸을 돌려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 문자가 왔어요. 조심해라. 내 움직임을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이상했어요. 누가 절 도와주려는 건지 아니면 방해하려는 건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복수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가족이었어요. 미영이와 지은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지은이 학교 앞에 가서 숨어서 기다렸어요. 50살 아저씨가 초등학교 앞에서 숨어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나타났을 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훨씬 말랐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고 어딘가 위축돼 보였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게 쟤 때문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지은이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얘야, 아저씨가 과자 줄까? 뭐 이런 말을 하면서요. 지은이가 무서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아버지의 본능이 폭발했어요. 뛰어나가서 그 남자 멱살을 잡았어요. 이 XX야,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그 남자는 당황해서 도망갔고, 지은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 지은아, 아빠야. 괜찮지? 딸을 꽉 안았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아빠 얘기하면 안 된대. 그런데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복수고 뭐고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건 바로 이 아이라는 거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제가 정말 가족을 지키려면 그 더러운 놈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려. 드디어 김상무에 대한 복수를 실행에 옮겼어요. 그 양반이 매주 목요일마다 강남에 있는 사설 카지노에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가 직접 카지노에 나타났어요. 이태수, 너 여기서 뭐해? 김상무가 저를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상무님,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곳도 와보게 되네요 하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소름 돋는 웃음이었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 자신도 무서웠어요. 그날 밤 김상무는 2천만 원을 잃었어요. 물론 제가 미리 카지노 직원들과 짜고 친 거죠. 김상무가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증거도 슬쩍 흘렸고요. 김상무님, 혹시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려우신가요? 그 다음 주 월요일,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김상무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거죠. 물론 제가 익명으로 제보한 거예요. 김상무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어요. 복수의 달콤함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나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김상무를 물먹인 수법이 너무 깔끔했던 모양이에요. 박전무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또 문자가 왔어요. 내 다음 타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상했어요. 도대체 누가 제 계획을 미리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적인지 아군인지. 김상무를 무너뜨린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전무가 선수를 친 거예요. 제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려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태수. 그 인간 원래 성격 더러웠어. 회사 다닐 때부터 얌체였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전 동료들까지 저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악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한테도 연락이 갔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회사 돈 빼돌리려 했다는데 정말이에요. 같은 아파트 아줌마들이 미영이한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태수야, 정말 그런 거 아니지?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내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당연히 아니야. 나 언제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내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미안해. 지은이 때문에라도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그 순간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서 배신당하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그런데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전무가 제 뒤를 캐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 학교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복수 때문에 가족이 위험에 처한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바로 유진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법무팀에서 일했던 후배예요. 29살의 깔끔한 여자 변호사죠. 선배, 오랜만이에요. 유진이가 제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너 어떻게 여길? 선배가 억울한 일 당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유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박전무와 김상무의 비리, 저도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리고는 두툼한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그 파일에는 박전무의 온갖 부정행위가 정리돼 있었어요. 골프 접대, 금품 수수, 심지어 성추행 사건까지. 이런 걸 어떻게 구했어? 법무팀에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았어요. 언젠가는 쓸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이의 도움으로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정화시키는 거죠. 선배,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이번엔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박전무가 더 큰 배후와 손잡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단순히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죠. 유진아,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 이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유진이와 함께 계획을 진행하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유진이가 저를 배신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던 거였어요. 선배, 미안해요. 유진이가 카페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박전무 편이에요. 선배를 이용해서 김상무만 제거하려던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또 배신당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말이에요. 유진아, 너까지. 선배, 세상은 선배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이가 제 모든 계획을 박전무에게 넘겼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더 치명적인 증거를 조작해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승용차 세대가 저를 따라왔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어요. 골목으로 피해서 간신히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태수 씨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경찰입니다. 조사받으실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복수는커녕 제가 완전히 망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회사 회장님이었어요. 김 회장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이태수,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알고 보니 김 회장님이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절 도와준 것도 모두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회장님, 그럼 그동안 자네가 진짜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지. 김 회장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박전무와 김상무가 벌인 일이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외부 세력에 넘기려던 거대한 음모였다는 거예요. 자네가 우연히 그 계획을 발견한 거였어. 그래서 자네를 제거하려던 거야. 그리고 유진이도 사실은 회장님 편이었어요. 저를 배신한 척하면서 박전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배,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끝났어요. 박전무는 물론이고 그 뒤에 있던 정치인들까지 모두 체포됐어요. 언론에서는 대기업 비리 척결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잃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가족. 미영이와 지은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김 회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태수, 우리 회사 사장을 해보지 않겠나? 신살의 사장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가족이었거든요. 사장이 된 지 6개월 후, 저는 미영이와 지은이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죠. 지은이는 많이 컸고, 미영이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빠, 지은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지난 1년의 모든 아픔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아빠도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공주. 미영이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수고했어요, 여보. 미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미안하고 고마워요. 우리 가족인데.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이는 학교 얘기를 쉴 새 없이 해댔고, 미영이는 옆에서 웃으며 들어줬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아빠,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 정말요? 약속해요. 아빠가 약속한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박전무가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태수,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지킬 가족이 있고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은이 방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잠꼬대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이번엔 더 강해져서 맞서주마. 5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인생은 절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희망이 온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라는 것도요.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거든요.